2022년 2월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양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되었지만 사실 이미 지난 20세기 초부터 두 국가 사이에는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930년대 초의 홀로도모르입니다.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어로 아사, 즉 굶어 죽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최소 약 30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량 생산량이 떨어지는 전근대도 아니고 대부분의 서방국에서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20세기 초에 이처럼 대규모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홀로도모르는 바로 소련의 산업화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는 산업화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 있는 상태였는데 이 국가는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을 구성하는 10여 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문제는 소련 초기 산업화의 정도가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는 경제력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소련의 정체성, 즉 공산주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었기에 소련의 지도자들에게 매우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역사는 시대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발전했는데 각각 원시적 공산주의,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미래의 공산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련 지역이 사실상 근대 자본주의 없이 봉건제에서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간 것을 이념적으로 정당하기 위해 골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속도로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 즉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기에 이를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중심축, 즉 농민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921년 레닌이 한 발언은 소련 지도부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공장과 도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농민이 다소간의 굶주림을 참아야 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완전히 납득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고 파편화된 채 살고 있는 농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것이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 강제적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도시와 공장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농민과 농촌의 희생은 이후 1927년 소련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련의 농촌에서 자발적인 집단화가 시행되었던 반면 이후부터는 강제적인 집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농민들이 나눠 가지고 있던 농지를 단일화하고 새로운 경작 방법과 기계화를 통해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일정량의 경작물을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허용해줬었는데 집단 농장화를 통해 이를 금지하면 이것 또한 생산량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농작물은 농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된 작물은 외국으로 수출될 것이었고 이렇게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수입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즉 레닌이 말한 대로 공장과 도시를 위해 농촌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몇 년 후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스포일러를 통해 모두가 알게 되었듯이 집단 농장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적인 집단화 과정에서 경작 가능한 농지의 규모도 농사를 위해 필요한 가축의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도 이미 집단 농장화 이전에 비해 농지의 규모는 14%, 수확량은 이보다 더 심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1년과 32년 대대적인 흉작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아사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흉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지도부는 식량 차출량을 이전에 비해 더 높였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은 수확량의 44%를 소련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소련이 거두어간 곡물량은 1931년 720만 톤에서 32년 43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수출되었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소련의 산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굶어 죽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위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스탈린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그동안 소련의 지도에 반발해온 우크라이나인들을 억압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전에도 이미 스탈린에게 골칫거리였기 때문이었는데 스탈린은 1931년에만 5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은 식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1932년 가을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폐쇄했고 우크라이나 공산당 지도부에게 부유한 농민들과 반혁명 분자를 제거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식량을 뛰어넘어 각 가구에서 비누나 난방 기름과 같은 물품들도 압수했습니다.
군대가 집들을 돌아다니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마을들이 체계적으로 약탈되었습니다. 집과 모든 재산을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구걸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경우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이때의 아사 사태로 인해 최소 300만 명, 많으면 7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지금에 비해 정보가 늦게 전파되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아사 상태는 동시대인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1929년에 파울 셰퍼라는 독일 언론인이 집단 농장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식량 부족 상태에 관해 베를린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지븐 야흐 소비에트 우니온, 즉 7년간의 소련이라는 책을 출판해 이에 관해 더 상세히 묘사했지만 이후 소련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해 더 이상의 보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련 당국은 심혈을 기울여 이런 소식이 외국에 퍼지는 것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퍼에 의해 한번 보도가 되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 관련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소련에 친화적이었던 일련의 지식인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소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월터 듀런티라는 플리처상까지 받았던 언론인은 뉴욕타임즈에 Russians hungry but not starving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서방 언론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록으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시기 소련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이 꽉 차 있고 화려한 메뉴가 가득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소련을 방문했던 헝가리의 작가 아서 퀘슬러의 기록은 이 시기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다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숙소 창문 아래에서 매일 시체들이 실려나간다. 마을 전체가 굶어 죽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문들은 마치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해 보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신문들에서 떠드는 내용이 우리가 겪고 느꼈던 일상과 어떠한 접점도 없기 때문이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일종의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물론 일부 보도를 제외하고 동시대의 우크라이나 아사 사태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은 것은 서방 국가들 역시 이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소련은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수출해서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벌어들였는데 바로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싼 가격의 식량을 소련으로부터 수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국가들 사이에서 소련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경쟁이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이를 위해 각국에서 소련, 특히 스탈린 개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자제시키거나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역사가는 이후 홀로도모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수백만 명에 대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살인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농촌에서 굶주림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이들이 나뭇가지를 뜯어먹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의 농작물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일명 소비에트 덤핑이라는 이름으로 값싸게 팔리고 있었다. 결국 홀로도모르는 이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홀로코스트, 즉 의도적인 집단 학살로 인정받았습니다.